에는 낮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자체 수요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인기 투표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사야 코너는 무엇인지, 나의 최애 원픽 게스트는 누구인지, 왜 좋아하는지 문자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피자와 음료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 달고 계시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자주 쓰이는 말을 꼽는다면 아마 도어 스태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직후 시작한 것이 바로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이었는데요. 2달간 이어진 도어 스태핑이 오늘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원인이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점,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기자 가운데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납득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조처가 유독 언론과의 접촉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로 기자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마친 소수의 기자들을 대표로 보내는 방식으로 도어 스태핑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그마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공개 행사, 취재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며 대변인 브리핑도 서면 브리핑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기자들의 후속 질문, 심층 취재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도어 스태핑을 즉시 재개할 거라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대국민 소통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비판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을 막으면서 소통을 이어갈 방법이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진정한 소통은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결코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어요. 벌써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네 번째 장관급 인사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제거하고 임명장 수여까지 했는데요. 네. 앞서 김주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지만 기한인 8일까지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 그런 여파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챙겨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경제 문제가 임명 강행의 이제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홍열 교수가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어요. 어제 송홍열 후보자가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 송홍열 후보자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에 2014년 8월 달에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 명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다시 거론이 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송홍열 후보자는 5일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하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낙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혹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부담을 많이 후보자가 느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송홍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검증단을 설치한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검증을 해서 지명한 인사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앞서도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학교 측에서 뭐 특별한 징계라든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락된 사건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충분히 또 이것에 대해서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기대가 이제 추측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안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알았는데도 왜 그냥 또 이 어떤 인사가 진행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국민의 법감정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감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부합되지 않게 인사검증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문도 그렇지만 인사검증 실패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37%,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7%였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7.4%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요.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올라간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대전, 충청, 대구, 경북에서 거의 이제 10%포인트씩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고 네.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에서 긍정평가 하락폭이 10% 넘게 한 13%포인트 가까이 이 하락폭이 컸다라는 것이고 또 바로 이 연령대에서 부정평가 상승폭도 9.5%포인트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라는 결과입니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도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상당히 동반 내림세가 있었고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포인트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이 지지층에서도 지금 이 실망감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오차범위였고 무선 유선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34.5%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고 부정 평가는 60.8%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8.3%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 평가는 8.9% 포인트가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리얼미터 조사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 부정평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도층, 보수 성향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 상승폭이 컸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SOI 조사는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KSOI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방법은 유선 97%, 무선 97%, 유선 3% 이렇게 혼합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KSOI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6.3%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이유인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받은 출입기자가 11명이고 하루에만 3명이 더 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지 기자실에 한 100명 넘는 기자들이 있고 또 지방지 기자실에도 38명 정도,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39명 정도의 출입기자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정도의 양성 확인이 됐다는 거는 이게 양성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이게 정확한 감염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지 또는 기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건 아닌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검사 기자들하고 접촉한 관계자들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평소와 비교해서 약식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장관 독대 형식의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배석자도 이 이유로 추가로 이제 줄였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언론과의 접촉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일어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여파 이런 것들을 신경 쓴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여러 실언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은데 좀 정제된 방식으로 이 발언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예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과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지나치다. 뭐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한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의 경우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코로나19를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방향으로 해소해야 되는 문제고 또 언론과의 접촉은 다른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논평을 내고 말을 멈췄다고 귀까지 닫긴 말지 바란다라고 좀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규탄 성명까지 채택했다고요? 이 규탄 성명은 이 민생을 외면하고 이제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담긴 그런 내용인데요.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이제 규탄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참사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를 해라. 그리고 이른바 비선정치 사태의 전말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런 요구안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경 장악, 검찰 독재, 정치 보복 시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인 산무정권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민생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을 또 했습니다. 네, 이제 정당 얘기 좀 해보죠. 당대표가 당의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8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이 원내수석 부대표, 원내 대변인 등이 참석을 한 가운데 최고위가 진행이 됐는데요.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징계에 대해서 이 윤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당대표가 직무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원 당규를 지금 해석을 해보면 당대표가 거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거리 상태가 아니라 사고 상태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이 기획조정국에서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존중해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모임도 갖고 그다음에 의원총회까지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면서 주재한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에 앞서서 초선, 재선, 중진 이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고 이걸 종합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내 총회를 모으는 형식의 이런 일정이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된 겁니다. 일단 의원 선수별 모임에서부터 이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은 수용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당대표가 권리가 아니고 사고 상황이다라는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거에 대한 일정의 추인하는 그러한 이제 여론 형성이 있었고요. 네.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피력은 했지만 결국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이 이제 좀 모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도 이러한 결론에 대체적으로 동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이런 결론과는 별개로 당권을 향한 움직임, 전당대회를 향한 준비 이런 것들은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던 이준석 대표 좀 조용해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조용한 상황인데 원래 윤리 재심 청구 또 가처분 신청 포함한 법적 대응 이런 걸 모색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 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지금 중심을 잡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 해석대로 사고 상황이다라고 하면 중징계를 받긴 했지만 6개월 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형식적인 논리는 이제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후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또 한 번 올렸는데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어떤 호의적인 어떤 반응 이런 거를 당내로 유입을 시켜서 아마 여론전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징계 기간인 6개월 안에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이 주변에서는 공이 수사기관으로 뭐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또 결렬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국회 상임위 배분 등의 원구성 마무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 사개특위와 관련된 의견 접근 안 된 거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네. 보통 실무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다라면서 양당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용 상황인데 이 불똥이 국회로 튀고 있다. 오늘 중에라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원구성 지연 책임을 여당에 지금 떠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여서 계속해서 신경전은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를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국회의장은 시급한 민생경제특위 또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이런 것들에 바로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민생, 인사청문특위 이런 구성을 이제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특위를 얘기를 했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장 직속의 어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 합의가 없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가능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다, 착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거여서 이게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 이전에 7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타결 이전에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부터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국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다른 조건 붙여서는 안 되고 사개특위 구성 얘기를 가지고 원구성을 미루는 거는 거대 야당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대비해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에 여당이 진지하지 않아서 이 국회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를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구성 단판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내일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시작됐어요. 이게 며칠 만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구성을 마치고 이제 이 추천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인 건데요.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청거를 받는다라고 오늘 밝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기로 했다라는 것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사퇴한 직후 한 60일이 넘었는데 이제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따지면 한 50여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 그리고 추천이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이걸 다 거쳐야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는데 네. 국민 천거 단계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서 청거를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청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청거가 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청거 명단에 없는 인물도 장관이 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추천위가 이 사람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 추천을 하게 되고 장관은 이 결과를 존중해서 이 중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국회에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원래 반부패부에 배당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지난 10일에 이제 형사부로 재배당했다라는 건데요. 예. 2017년부터 18년까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이 전 정권 인사들이 이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뭐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지난 4월에 이제 고발을 한 사안이고 애초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 2부의 사건을 배당했었는데 이게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재개정돼서 형사부가 직접 수사 기능을 다시 갖게 되면서 이게 다시 그럼 형사부로 재배당이 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형사부에서 상당히 이제 힘을 받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발언으로 경찰 내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렸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을 향해서 과한 집단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근 후보자 글에 일부 경찰관들이 댓글을 썼다가 삭제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삭제를 했다는 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의 댓글을 직접 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선 경찰들 조직인 직장협의 관계자들은 계속 삭발식, 단식 등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회장단이 13일부터 조계사에서 기자회견 열고 삼보일배를 하고 14일에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피켓 시위도 진행한다는 얘기여서 한동안 반발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내정이 되면 좀 조용해지려나 했더니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요. 당분간 경찰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분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문자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좋아하는 코너, 애정하는 게스트를 묻는 인기투표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4692님, 저희 최애 코너는 단연 뉴스야입니다. 하루의 뉴스 알차게 정리해 주시니 유익하고 좋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역시 제 최애 게스트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0373님, 저는 최근에 주경야독이 너무 좋았어요. 책 소개가 사람들 흥미를 딱 끌게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패널은 배종찬 소장님이 제일 좋아요.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시사도 즐겁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민하 평론가 있는데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추첨을 통해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지난주에 2배 수준을 기록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 첫 자문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오후 9시 집계 수치가 나왔는데요. 전국 확진자 수가 총 35,698명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이 코로나 재유행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재유행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 보통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화요일 날 18,147명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숫자를 보면 다블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 지난 한 주간의 일평균은 18,392명으로 2만 명에 가까웠는데 그 이전 주에는 12,094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이 증가 추세가 과연 계속 더블링으로 갈 것인지, 지난 우리 2월 3월 달에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에는 계속 더블링으로 가고서 뭐 60만까지는 뭐 숫자상으로 60만입니다. 실제는 55만 명, 또 한 주간의 일평균으로 보면은 40만 명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를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숫자를 보니까요. 경기도하고 서울이 거의 10,000명 안팎으로 나왔어요. 예.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게 좀 더 걱정되더라고요. 예, 대부분 지금 오늘 발표한 숫자를 보면 57.4%인데 이제 내일은 이 수도권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금 밀도가 높은 이 수도권에서 그렇죠. 유행이 네. 특히 20, 30대들이 지금 휴가철에 이동량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거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0, 30대에 있어서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20, 30대에서 과연 BA5라는 이 변이주가 얼마나 더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의 모니터링이 지금 절실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8월 중순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지난 오미크론 처음 유행했을 때만큼 그렇게 큰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고 실제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지만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주이기 때문에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사실은 다소 증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이 절대적인 수보다도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과연 위중증 사망자가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사망자가 과연 어느 정도에서 억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통제 기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원인, 3차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감염만을 본다면은 3차 접종을 받았던 4차 접종을 받았던 지금 유행하는 BA4라든지 5라든지 이런 변이주들은 사실은 감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염된 후에 과연 얼마나 위중증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여름철이라는 특징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 여름철에 실내 환경에서 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집단 발생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변이주라든지 면역 회피 뭐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유행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미크론 세부 하위 변이라고 하는 BA5 이게 전파력이 뭐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한 8배 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전파력이 있고 또 면역 회피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면역 회피 기능이라 하면은 이 돌기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을 때도 BA1이라는 것이 이 변이가 일어난 것인데,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란 BA2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강해졌었다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또 35% 이상 강해져서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 중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홍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홍역을 넘어서는 이런 전파력을 가진 감염제 생산 지수를 나타낼 수 있는 뭐 18.6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전파력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것 위에 위중증 확률 치명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비트로 결과들 즉 동물 실험이라든지 세포 실험에서는 독성이 더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임상 통계 역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바이러스의 독성 자체는 좀 강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강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방접종률이라든지 또는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나 코로나19 감염됐던 적이 있다. 근데 뭐 설마 또 감염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별로 상관없는 거죠. 예,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네 번까지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요? 예, 처음에 우한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 델타, 네네. 그다음에 오미크론 안에서도 BA1, 2, 5 이렇게 감염되면은 네 번 감염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보다도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감염이 되었든 안 되었든 네. 위중증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이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한 3개월 후쯤에는 한번 접종을 받으시고 2차 접종까지 받으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그 데이터들도 봐도 재향군인의 고령층의 데이터를 보면은 1차 감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던 사람들은 2차 감염이 되었을 때 사망률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 있어서 특히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접종을 받아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1, 2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 3차 접종까지 받았다.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차 접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60대 이상 접종률도 지금 40%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31.4%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80대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50%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차 접종까지는 80대 이상은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60대 이상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으로 한다면은 3차 접종까지 받았는데 감염이 되었다. 하여튼 그 중간에라도 한번 감염이 되어서 전부 합쳐서 예방접종 플러스 감염이 4번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안 맞으셔도 되지만 네. 그것보다 모자라시는 고령층은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50대 이상으로 지금 60대 이상만 접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4차 접종은. 근데 50대 이하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내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수용성이 있을지는 문제겠습니다만 50대인 경우에 있어서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연령에 상관없이 면역 저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의료계 종사자들이라든지 혹은 요양보호사 같으신 분들 즉 고령층들이랑 접촉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4차 접종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은데 네. 그 외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3차 접종까지 했다면은 네. 혹은 감염까지 합쳐서 3차까지 다 횟수가 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이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는 그다지 없어서 그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감염 예방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위중증으로 가거나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감염, 돌파 감염이 일어났을 때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권고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더블링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확진자 일주일 격리 의무 이거 유지가 되겠죠. 아마 그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지금 우리 방역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주일간의 의무 격리하고 실내 마스크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신호를 국민들한테 보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 방역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 해이되지 않게끔 하는 신호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매번마다 뭐 유행이 시작될 때마다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거의 다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료진 번아웃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지금 전담 병상이 많이 줄어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줄였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이 1,469개 중에서 133개 사용을 해서 9.1%고요.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349개 중에서 지금 10.9%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상황에서 유행이 커진다고 그러면은 이거 선제적으로 미리 좀 확보를 하는 이 탄력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계속
비워놓으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면 이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이 중환자실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뭐 언제까지나 비워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오미크론 때 이미 한번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유행을 예측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들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게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아프면은 집에서 쉬면서 빨리 진단검사를 받고 조기 치료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상황이 심각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확진자의 수보다는 얼마나 우리 의료체제가 잘 버틸 수 있느냐. 1초 의료기관에서의 조기 진료 또 조기 처방 또 자가격리 상황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대응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회의를 하고서 이제 13일 날 발표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아마 강화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조심하자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거 다시 할 가능성이 글쎄 있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다고 해도 지금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아닌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의무화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뭐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방역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병상 이것을 탄력적으로 잘하고 1차 의료기관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 내 수를 좀 더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아과라든지 임신부라든지 투석 환자들이 혹시라도 모를 이 병상 대기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대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서 그것들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단축시켜가지고. 훨씬 더 해본 일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야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경각심이 좀 약해진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유행을 대비해서 국민들이 특히 좀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요. 오미크론은 뭐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뭐 어느 정도 유행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방역이라도 철저히 하면서 특히 지금 여름철 실내 환경에서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서 그 환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단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식사를 하든지 뭐 음주를 한다든지 또는 뭘 섭취를 하는 때가 아니라면은 마스크를 쓰고서 대화하는 것을 지금 시기에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지금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공포심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동안의 일상 회복으로 되돌아왔는데 다시 이거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원래 이게 되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수칙이라도 철저히 잘 지키면서 특히 여름철에는 지금 환기를 잘하면서 또 실내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것은 BA5가 엄청나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카페나 식당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네네.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될 여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위생, 개인 방역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일반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방역 좀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미래 세계를 그려낸 영화들이 참 많죠. 매트릭스처럼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거나 AI, 인공지능처럼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논쟁적인 소재를 담고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이점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이점. 네. 특이점. 뭐 특이점이 있으신데요? 이런 거 아닌가요? 역시 네,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 바로 그건데. 네.
뭔가 싱귤레러티라고 해서 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뭐 농담 삼아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차원이. 네, 그렇죠. 근데 뭐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포장을 좀 해드리자면 남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것들이 시작된다, 다른 것들이 독창성이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라는 있는 거니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라는 의미로 특이점이라는 말을 써요. 바로 레이 커즈와일의 예.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표현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설명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져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이거 국내에서는 잘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특이점이란 말이 이제 좀 기술신 같은 데서는 네. 왜냐하면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흔히 짤이라고 그러죠. 네. 인터넷 밈 같은 데서 네. 뭐 특이점이 온 포켓몬, 특이점이 온 뭐 식당 하는 식으로요. 뭔가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것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유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너무 그런 트렌드에 너무 지쳐져가지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레이 커즈와일이 과학자가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리학자 이런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긴 해요. 혹시 신디사이저 네네. 아시죠? 신디사이저에 네. 커즈와일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레이 커즈와일이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K2000이라고 K2500 그건데 그 K가 커즈와일의 K더라고요. 야마땡밖에 몰라가지고. 야마테. 보통 이제 그걸 많이 쓰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본 적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이 전문가들이 쓰는 브랜드여서.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그 발명가예요. 네. 발명가고 엔지니어여서 그걸 만들고 팔고서 엑시트한 다음에 지금은 구글의 엔지니어로 있습니다. 아, 구글의 엔지니어요? 네네네. 구글의 엔지니어인데 뭐 예. AI 담당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링 이사죠, 이사. 네네. 네. 그러면은 근데 저자가 왜 이 특이점에 주목한 걸까? 네.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저자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니까 예.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 이런 인공지능이 얘기를 인간을 네. 능가하게 된다. 네네. 통상적으로 요즘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원래는 인공지능은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이런 네. 확신을 갖고 있다가 네. 뭐 바둑 몇 판으로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으로 인간이 이긴 바둑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네. 예. 그 이후로 혹시 아세요? 그 알파고 어떻게 됐는지? 아니요. 알파고가 이제 이겼잖아요. 예.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네. 그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어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네, 알파고는 기존의 기보를 학습한 다음에 예. 하는 거잖아요. 예. 알파고 제로는 그런 것도 없고 바둑의 규칙만 알려주면 자기가 네.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알파고를 말도 안 되게 이겨버렸어. 뭐 100대 0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도 붙었어요? 네. 오. 그래서 알파고는 은퇴를 했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적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와,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의 네. 바둑 기사들은 네. 알파고 제로가 뒀던 기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둔다고 그래요. 약간 좀 맥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훅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공포감에 사람들이 만든 영화 같은 게 매트릭스 네네. 라든가 아니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 예. 인공 기계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하지만 이 책의 논의는요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책은요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당한다 지배당한다 하는 그런 대립관계가 아니라 예. 인간이 인공지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이 된다고요? 네네. 잘 이해가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차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레이 커즈와일이 진화를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초기 3단계까지 뭐 DNA나 뇌 같은 것이 진화를 하는 거고요. 네. 4단계쯤엔 기술의 진화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5단계에선 이 생물학과 기술이 만나요. 네. 융합을 하게 되고 네. 6단계가 가게 되면 기술과 생명의 융합체가 온 우주에 퍼지는. 그럼 지금 언제냐면 지금이 이제 5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생물학과 기술이 막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 GNR 혁명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표현을 합니다. GNR 혁명. GNR 혁명이요. 예. 네. 그게 뭐냐면 G는 제네틱스, 유전학, 네. N은 나노테크놀로지, 나노기술, 그리고 R은 로보틱스, 로봇공학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유전학의 혁명 단계, 그러니까 GNR이 각각의 혁명이거든요. 네. 그 유전학의 혁명 단계고요. DNA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거 DNA를 다 해독하거나 이렇게 해독할 하는 수 걸 있고 하잖아요. 또 이제 텔로미어라든가 뭐 수명 연장의 그 DNA 유전자가 뭔지도 밝혀내고 네. 그리고 가위 유전자 DNA 가위로 가위로 잘라내서 이렇게 조작도 하고 예. 예. 통제력을 슬슬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네. 분석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여기에다가 나노 기술이 들어가면요. 나노 기술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로봇 같은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세계 전체를 분자 수준으로 재조립하는 도구가 돼요. 이 기술이 바로 인간에게 적용되면 예. 우리 몸이라든가 뇌 역시 나노 기술을 가지고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알듯하면서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되게 작은 봇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예, 공격한다든가 그것까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 로봇공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 이 로봇공학이 AI, 바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결국 인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수학 증가의 법칙이라고요. 기술이 완만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발전하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전에는 패러다임의 뭐 그렇죠, 법칙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네네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네. 있으면은 그 점프하듯이 도약을 해서 네. 새로운 뭔가 기술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AI가 결국 인간을 능가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제일 무서운 점인데요. 인간은 내가 굉장히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네.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런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줬을 때 그게 또 금방 가르쳐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승이 돼가지고 도제식으로 제자한테 알려주고 해도 이 제자가 그렇게 될까 말까 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공유가 돼요. 복사가 되고.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에 이르면 말하자면 알파고 제로가 네. 바둑의 신이 됐다. 그대로 바로 복사해서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아니 사람 뭐 아까 네. 그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다가 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우리 뇌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걸 학습할 때 네. 그냥 복부 타듯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딱 그럴 수 있죠.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해요? 사실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네. 뇌 직결 여기에 뇌 직결해가지고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하는 걸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은 이런 걸 할 때 한 5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면 3, 40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왜 하냐면 치매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내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기억을 좀 보조할 수 있게 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모든 이런 식의 발견이나 발명은 다 이제 처음에 의료용으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의료용으로만 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보면. 예. 근데 내 뇌에서 무언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면 업로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세상이 되면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이제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다. 네. 그럼 태국어 패치를 사가지고 딱 주입하면 갑자기 태국어를 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요. 그냥 태어났어요. 네. 그 모든 인간의 지식을 그냥 아이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태어난 아이가 그냥 네. 막 말도 하고 네. 그냥 인간이 한 60년 산 것처럼 막 네. 얘기. 네. 그럼 좀 끔찍한데요. 그런 뭐 또 윤리적으로 안 된다 해서 법이 생기겠지만 뭐 몇 살까지는 어떤다라고 법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돈으로서 좋은 그 뭐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좋은 걸 그렇죠. 살 수 있느냐 네. 없느냐. 네, 네. 머릿속에 또 굉장히 고기능 사양의 컴퓨터를 그렇죠, 그렇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느냐 네, 없느냐 네. 가지고 네. 또 계층이 나뉘고 계급이 나눠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이 결국 또 부를 대물림하게 되는 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진 자는 계속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계속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고차가 될 것이다라고 염려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무의미한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왜 이렇게 힘들게 코피 터지면서 공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소프트웨어 좋은 거 사서 머릿속에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예전에 혹시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 보셨나요?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은하철도 999 같은데 보면 네. 기계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무료함에 빠져서
몇만 년을 살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여기서 열심히 학습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함에 빠져가지고 인간 사냥을 한다든가 아주 정말 쓰레기같이 살아요. 그 기계 인간들이. 그럼 네. 뭔가 미래 세계인 것 같으면서도 네.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팔 뭐 관절이 안 좋으면 팔도 로봇으로 끼우고 네. 뭐 뇌도 치매가 올 것 같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받아가지고 네. 또 더 살고 네. 수명은 길어지고 네. 인류의 삶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요. 유발 하라리가 예. 사피엔스 그 다음 후속편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거든요. 예. 신이 된 인간. 그 신이 된 인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아, 거기는 생명이 길어지는 것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네. 이제 이런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기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기계 몸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 연장이 된다. 죽지 않은 인간이 된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사라지고 호모데우스라는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명제가 나옵니다. 테세우스의 배요. 네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이요. 그 테세우스의 배가 이제 그 옛날에 나무 배니까 가만두면 썩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무판을 하나씩 갈아 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 판이 없고 다 새 판인 거예요. 네네네. 이게 테세우스의 배냐 이거죠. 그럼 원래 배가 아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면 아니 좋아.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테세우스의 배냐? 예. 이것도 되게 애매한 문제잖아요. 이게 시작은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했는데 네.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해가 되는 듯하다가 네. 굉장히 다시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묘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이 사람이 인간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특이점이 온다. 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어떤 거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살아있으니까 인간이고 사람이고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이라면 발전이고요. 바뀌게 됐을 때 그럼 저 사람은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가이드를 좀 잡고 그래야지 이런 발전에 대해서 좀 정신없이 휩쓸리지 않고 나름 인간의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번쯤 인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주경야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